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타양항공사 문제풀이 강의를 하고 있는 김석 선생입니다. 이제 저랑 계속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고려의 정치사까지 다 수업을 진행을 했고 고려 경제사를 이번 시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문제집이 양이 문제가 워낙 많아서 저희가 문제를 좀 정해서 어느 정도 결정해 놓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난이도 하짜리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설을 이용을 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문제가 없을지 싶습니다. 지금 제 옆에 이렇게 모니터가 있는데 제가 모니터 이렇게 보면 네, 시선이 가끔 이렇게 눈이 옆으로 이렇게 슬쩍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럼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모니터 눈에 보이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자, 오늘은 수치제도 얘기를 해보죠. 고려의 경제사입니다. 수치제도가 뭐죠? 수치제도? 오늘 제 목소리가 평상시보다 되게 중후하죠? 네, 어제 노래방에서 열심히 노래를 불렀더니 목소리가 중후해졌습니다. 좋네요. 자, 수치제도는 이제 세금 걷는 제도죠. 기본적으로 세금 걷는 제도는 토지세인 조세와 공납, 역, 이거는 거의 삼국시대에서부터 거의 일치하는 제도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시면은 뭐 문제 푸시기 좋겠어요. 문제로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71번입니다. 71번. 고려시대의 조세수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조세수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조라고 하는 건 토지세죠. 토지세고 당연하겠지만 토지를 농가밭으로 나눠서 비옥한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서 부과를 했다. 맞는 얘기입니다.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서 부과를 했다. 맞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조나 조포역을 면하기도 했다. 여기서 포라는 거는 이제 의복이죠. 의복. 그러니까 그 천 같은 거 이런 것들이고 또 토지세고요. 어쨌든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했다. 그 다음에 남자가 16세가 되면 정으로 삼아서 국역에 복무하게 될 군대죠. 군대. 근데 60세가 되면은 역을 면제하게 해줬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 2번 같은 경우에 자연재해를 얼마나 입으면 이게 면제가 될까 싶겠지만 예를 들면은 작황을 10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손상된 분량이 10분의 4가 넘어가면 조를 면제해주고 6할이 넘어가면 조와 포를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한 7할 정도 손해가 나면 조와 포와 역을 다 면제해주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우리 해설지에 보시면 제면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제면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앙관청에 필요한 공물은 향소부국에서 주로 부담할 텐데 이게 틀렸죠. 기본적으로 공물은요. 중앙관청에 필요한 공물은 어떻게 부담이 되냐면 일단 공물의 종류하고 액수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 부여하면 향소부국에 부여하는 게 아니라 주현에 부여를 하죠. 주현에 부여하면 주현에 부여된 지방관이 있는 주현에 부과된 이런 것들을 주현의 지방관이 속현과 향, 부국 등으로 창부국 소에다가 여기다가 할당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할당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공물을 주로 향 부국에다 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틀린 얘기가 되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과제도와 민전. 자, 고려시대 전시과제도는 고려시대 토지제도죠. 기본적으로 전시과제도는 순서하고 뭐 누구에게 어떻게 줬는지를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넘어가죠. 자, 고려시대 전시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경정 원년 직관, 현관, 산관 등의 각품을 전시과를 제정했는데 18품으로 나눈다. 1품 전과 시지가 약 110결 이렇게 쭈쭈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시과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토지제도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외우기 쉬워요. 역, 시, 개, 경. 역시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죠. 되도 않는 드립을.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죠. 역시 개경. 자, 그래서 이거는
역분전,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분전은 태조 때 공신들에 대한 이 보상 성격이 강하고, 시정전식과는 경종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렇죠. 태조, 해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이니까 예, 경종 때, 광종 다음 임금입니다. 경종 다음 임금인 경종 때 시정전식과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개정전식과는 목종 때, 그 다음에 문종 때 경정전식과를 하죠. 기본적으로 얘는, 자, 여기는 관료들에게 대상적으로 주 대송들은 관료와 공신들이죠. 공신들. 특히나 호족들에 대한 호족들에 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전식과에서는 이제 관료들이죠. 물론 관료라고 하지만 거의 귀족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광종 때 엄청나게 많은 귀족들이 탄압을 받았죠. 광종에 의해서. 그래서 그거를 좀 보상하는 의미의 토지제도가 시정전식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관직은 따지지만 인품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산관과 직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직관, 산관, 전현직 관리하고 플러스 인품이 들어가는 거죠. 경종 때의 시정전식과는 전현직 관리에게 당연히 주고 관직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인품도 전식과 배정의 기본적인 기준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개정전식과에서는 대부분 다 대상은 이제 그 관료와 귀족들이 되겠죠. 여기서는 직관과 산관에게 주는데 인품은 사라져요. 그 다음에 경정전식과가 되면 똑같은데 직관에게만 주죠. 산관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관료에게는 주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음 문제에 나오겠지만, 예를 들면 경정전식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 문제에 잠깐 언급이 되겠지만, 여기 개정전식과나 경정전식과 같은 경우에는 그 18품 이하의 관직들, 18품 이하의 뭐라 그럴까요? 어느 등급이 넘어가면 15급이 넘어가면은 시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정전식과는 14등급이 넘어가면 시지를 지급하지 않는다. 요거를 가지고 개정전식과와 경정전식과를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요. 좀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식과가 지되고 바뀌면 바뀔수록 전지와 시지의 가장 고위 계층에 주는 전지와 시지의 양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첫 문제를 보면 가시기에 시정전식과고요. 얘는 시정전식과, 그 다음에 개정전식과, 그 다음에 경정전식과인데, 시정전식과에서는 관품과 인품이 병용된 다원적 기준이 적용됐다. 그쵸? 관품하고 인품,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관직과 인품이 적용되는 다원적 기준이 적용됐고, 그 다음에 여기죠. 관직과 인품. 그 다음에 나시기에는 같은 양의 전지시지를 직산관 및 무관들에게 지급했다. 이게 틀렸어요. 같은 양의 전지시지를 직산관에게 주었죠. 하지만 무관에게는 일단은 무관에게 주는 시지가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정전식과 정도에서는 개정전식과에서는 무관보다는 아무래도 좀 문관하고 무관이 있으면 문관 쪽에 좀 더 많은, 같은 계층이라 같은 계급이라 하더라도
문관 쪽에 좀 더 많은 시지와 전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관들에게도 똑같은 시지를 줬다라는 건 틀린 게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기에는 현직 관리안에서 다시기는 문종대 경영전시과죠. 현직 관리에 대해서 토지를 지급했고 별사과와 무산과 전시도 지급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잠깐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종 때 경정전시과는 현직 관료한테만 주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직 관료에게 엄청난 반발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전직 관리들이나 다른 관리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죠. 그래서 그 이제 몇 가지 타협안들이 나오죠. 그래서 나온 타협안들이 일단은 공음전시죠. 공음전시. 그러니까 뭐는 안 해주지만 전시과를 줘서 산관에게 전시과를 주진 않지만 오품 이상의 관직들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전시과를 주되 그거를 뭐 할 수 있도록 세습할 수 있게 만든 토지죠. 물론 양은 되게 줄입니다만 어쨌든 세습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고. 그 다음에 무산과 전시라는 게 있습니다. 무산과 전시. 이거는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향리들, 그 다음에 늙은 병사, 직업군이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 그 다음에 좀 생뚱맞지만 탐라의 왕족들, 그 다음에 악공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진족 추장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선으로 고려로 귀부에 들어오는 그 여진족 추장들에게 무산과 전시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별사과 전시는 그 지리업에 합격한 지사하고 지사와 승려에게 별사과 전시를 줬죠. 지리업이 뭔지 아시죠? 지리업은 우리가 보통 풍수지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묘자리나 이런 것, 그러니까 묘자리라든가 뭐 그런 땅을 보는 자리에 있는 관직들을 지리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는 별사과가 별정전시과에서 따로 지급이 됐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다시기에 무사과가 공음전시과도 됐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 우리 해설지에 공음전시도 있고 별사과 전시하고 무산과 전시가 있다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4번에 관등에 따라 18등급으로 나와서 전지와 시지에 대해서 수조권을 지급한 제도. 이거는 모든 전시과 제도가 기본적으로 뭐를 지급하는 제도다? 전시과 제도는 모두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라는 건 체킹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뭘 주는 게 아니라 토지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뭐를 준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를 주는 거예요? 세금을 거둘 권리를 주는 거죠. 세금을 거둘 권리를. 자, 오케이.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 봅시다. 계속 전시과 얘기하니까 이 표는 지우지 않을게요. 자, 가에서 다 전시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전시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거 봅시다. 일단 이 가는 모든 18품계까지 전부 다 전시과를 주죠. 이게 뭐냐면 시정전시과고요. 얘가 개정전시과고 얘가 경정전시과입니다. 그러니까 시정전시과에서는 당연히 모두 고려돼요. 인품도 고려되죠. 인품도 고려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나의 개정전시과에는 한해과라는 한해과가 있어요. 한해과는 뭐냐면 여기에 개정전시과에서 18품까지는 전시과를 주죠. 근데 그 이하의 아래 하급 관리들도 존재하거든요. 하급 관리들도 존재하니까 그 18품 이하의 관리들에게 17결의 한해과를 개정전시과에서는 지급을 합니다. 17결의 한해과를 지급을 합니다. 나중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디귿 경정전시과죠. 경정전시과는 승인과 지리업의 별사전시 지급자. 여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별사전시과, 별사과 전시 여기 보이시죠?
지리업 글씨가 좀 이상한가요? 네, 지리업에 합격한 사람, 그러니까 지사, 지리업, 네, 승인. 승인은 승려입니다. 승려. 자, 여기에 별사전이 지급돼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다 경기 8년에 한해서가 기본적으로 그 전시과 제도는 고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제도입니다. 고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제도인데 나중에 무신 정권이 들어서고 몽고의 침입이 일어난 이후 그 고려 이제 원종 때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몽고 침입 이후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 재정이 엉망이 되겠죠. 아주 큰 전쟁을 치렀는데 국가 재정이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원종 때 전시과 대신에 녹봉 대신에 경기 8년에 한해서 녹과전을 지급을 해요. 경기 8년에 한해서 지급된 거는 그래서 뭐다? 요건 녹과전 되겠습니다. 녹과전 되겠고 이건 녹과전을 지급한 게 1271년이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되겠네요. 기억하고 디귿 되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다음 넘어가시죠. 자, 네, 거기 해설에도 나오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고려시대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 그래서 자, 당연하겠지만 권세가들은 대규모 결간에 참여했고 사패를 받아 토지를 확대하게 됐다. 거기 사패는 국유지거든요. 원래는 국유지인데 이걸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개인 토지의 소유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유지를 권력을 갖고 있던 애들이니까요. 국유지를 사유화하는 거죠. 국유지를 사유화해서 토지를 확대, 대농장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농민은 민전을 경작해서 수확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냈고 역과 공부를 부담. 공부라는 건 공납을 얘기합니다. 공납.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납을 부담한 거고요. 토지만이 아니라 인정에 대한 지배가 허용된 시급이 인정에 대한 지배라는 건 이거죠.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 동원권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건 맞긴 맞아요. 시급이 있었던 건 맞아요. 시급은 수조권하고 노동력 동원권을 갖고 있는 게 시급이니까요. 그런데 하지만 이건 언제 거예요? 신라 때 거죠. 신라 때 노급 시급은 신라 때 거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고려 시대에도 시급을 지급하긴 합니다만 이건 기본적으로 고려의 토지제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고려의 경제제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려 초, 신라 말 고려 초에 그러니까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견훤에게 시급을 주거나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에게 시급을 준 사례는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고려시대 자체의 시급은 그 뒤로 그렇게 자주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급이라는 제도는 고려의 경제에 대한 설명에서는 딱히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왕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외역정과 내장전을, 그 다음에 관청의 경비를 위해 공회전을 뒀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건 맞는 얘기네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시급이 공신들에게 수여된 사례들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려에 있으니까 이게 근데 많지는 않고 시급이 수여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건 노급은 아니에요. 노급은 이게 만약에 노급이라고 붙었으면 답이 되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설명을
신라시대에 주요 있었던 건 맞긴 맞습니다만 고려시대에도 시급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려시대에도 시급을 주는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거 좀 체크해 주십시다. 자,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외역전과 내장전을 관청의 경비를 위해 공회전을 뒀다. 이건 뭐가 잘못됐냐면 왕실 외역전은 기본적으로 지방 향리들에게 주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타 향리들에게 수조권을 주는 거예요. 내장전이야 뭐 당연하게 왕실을 위한 거지만 그다음에 관청의 경비를 위해서 공회전을 줬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이거 맞는 얘기고 외역전은 누구에게 주는 토지? 향리들에게. 그래서 얘는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의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자, 경제활동이네요. 자, 다음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81번입니다. 81번.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농업과 관련된 제도를 순서 없이 나열한 거래요. 가장 많은 제도가 시행된 시대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시대 구분은 신라고로 조선으로 한대요. 기본적으로 연수유전답은 여러분 그 신라시대 신라장적, 우리가 보통 민정문서라고 부르는 신라장적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라 때 토지고요. 전식과요 당연히 고려시대 토지제, 그죠? 고려시대 토지제도고, 그 다음에 역분전은 고려 태조 때 하는 거니까 이것도 고려시대. 그 다음에 직전법은 조선 세조 때 실시하는 법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 전정연립이라는 건 그 연립이라는 표현이 이어서 세운다는 거죠. 이어서. 그러니까 얘는 전임자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반납돼야 될 전식과를 친척이나 그 아들들에게 자신들에게, 그러니까 직역을 세습할 경우 수조권을 갖고 있는 토지도 세습이 되는 제도를 전정연립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당연히 고려시대의 제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과전법은 분명히 조선시대 토지제도로 봐야 하지만 처음 실시된 건 언제예요? 고려 신진사대부들이 하긴 하지만 고려 공양왕 때 실시되는 제도죠. 그래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걸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회전이야 공회전은 관청운영경비죠. 관청운영경비. 그러니까 이거는 과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토기니까 이것도 고려 앤드 조선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려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가죠. 조선은 3개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시대고요. 고려시대라는 점에서 봤을 때 신당서의 재상가는 노비를 3천이나 소유했다. 이거는 통일신라의 귀족들에 대한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풍흉에 따라 작황을 9등급으로 나눠서 차등을 두고 조세를 부과한 거는 이거는 조선 세종대왕 때 연분구승법입니다. 연분구승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법이라고 부르는 연분구승법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1년 경작 후 2년 휴환하는 농토의 등급을 제역이라 칭했다.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토지 고려시대는 토지의 비옥도를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휴경을 하냐 안 하냐로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휴경을 아예 안 하는 토지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놀지 않는다고 해서 불여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년에 1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농사 짓고 한 해 쉬고, 한 해 농사 짓고 한 해 쉬는 이런 토지를 우리가 이력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2년 농사 짓고 한 번 쉬는 토지를 우리가 그러니까 1년 농사 짓고 2년 놀리는 거예요. 2년 놀리는 토지를 제역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역이라고 칭했다는 맞는 얘기죠. 수리시설의 확장으로 논이 크게 증가하고 모내기가 널리 실시됐다. 모내기가 널리 실시되는 건, 모내기 이항법이 널리 실시되는 건 언제예요?
요건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조선 후기에 일어나는 일.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시죠. 다음 문제를 보시죠. 다음과 같은 문화활동을 전후한 시기에 농업기술의 발달 문화활동에서 농업기술 물어보네요. 자, 여기 보세요. 서해에서 구양승채 대신에 송설채가 유행했다는 거. 그 다음에 사략이 편찬됐다는 거. 사략은 누가 쓴 책이냐면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재현은 언제 사람이냐면 충선왕태 사람이고요. 충선왕태 사람이고, 기억하시나요? 이 양반 되게 파란만장한 임금이죠. 왕을 한번 했다가 1년 만에 어떤 개혁 조치들을 해보려고 하다가 1년 만에 조비 무고 사건 해가지고 쫓겨나죠. 원나라로 다시 갔다가 10년 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뭔가 개혁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만 이제 그 정치의 염증을 느껴가지고 아들한테 그냥 왕이 이렇게 물려줘 버리고 얼로 다시 들어가 버려요. 원나라로 다시 컴백해 버려요. 그래서 그 원나라에서 뭐를 만듭니까? 만권당을 만드는 임금이죠. 이 만권당이라는 일종의 뭐 고전 연구기관 같은 건데, 이 연구기관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현이라는 학자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조맹부 같은 사람이 여기서 연구를 했는데, 이 조맹부가 써서 유명해진 글씨체가 송설체입니다. 그래서 조맹부의 서체를 송설체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딱 그때, 그러니까 만권당이면은 이제 그 충선왕 때니까 몽고 간섭기 되겠죠? 그러니까요, 내용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농업기술 발달에 옳은 거. 거기 2년 3자기 윤자기 점차 보통 이거 맞아요. 보통 이렇게 보급돼서 언제 일반화가 되냐면 조선 전기에 일반화됩니다. 그 다음에 농상지표가 소개됐다. 네, 요거는 충정왕 때 소개되는데요. 비슷한 시기 맞죠? 우리가 보통 충스리즈 왕이니까. 농상지표는 충정왕 때 이암이 소개한 농서고요. 그 다음에 우경에 의한 심경법이 훨씬 확대되었다. 예, 맞습니다. 상품작물의 광범위한 재배는 조선 후기에 가야 할 얘기죠. 조선 후기에 가서 정종의 통공이 있고 이런 이후에 상품작물의 그 광작이 일어나고 이럴 때 상품작물의 재배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니까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칠판 좀 지울게요. 자. 자, 다음 문제 갑시다. 고려시대 경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래요. 고려시대 경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시전을 만들어서 구궁전포를 연 건 맞아요. 예, 고려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맞고, 그 다음에 하국 관료와 유가족에게는 구분전을 지급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구분전 할 때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이렇게 외웠거든요. 유족연금이죠. 유족연금. 그래서 유족연구분 이래가지고 유족연금 이렇게 비슷하게 유족연구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좀 쉬울 것 같아서 저 이렇게 외웠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수공업 제품은 당연하겠지만 어느 정도 수공업 제품은 소에서 생산하는 게 맞죠. 원래 소 자체가 수공업자 부락이니까 수공업 제품을 소에서 생산했다 맞는 얘기고요. 곡물은 매년 내야 되는 상공 맞죠? 그 다음에 수시로 거두는 별공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조선시대 되면은 진상이라는 것까지 나와가지고 아주 사람을 괴롭게 만들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내는 걸 상공이라고 그러고요. 부정기적으로 내는 거를 별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일마다 장시가 열려서
수공과 상인들이 물품고 있다. 보통 장시가 5일마다 열리는 건요. 5일마다 장시가 열리는 거는 조선 전기나 돼야 되는 일어나는 일입니다. 조선 전기에나 5일마다의 장시가 열리고 보통 고려시대의 장시는 15일 단위라던가 10일 단위의 장시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15일이나 10일 단위나 보통 16세기 정도에나 돼서야 5일 장시가 주로 일어나니까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86번입니다. 고려시대의 다음 밑줄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행한 대책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재정의 위기에 이거 여기가 밑줄이죠. 네, 재정이 위기에 처해졌다. 그러니까 권세가들이 대토지를 차지하고 토지 겸병하고 노비로 삼고 그래서 국가 재정이 아주 엉망이 됐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런 산천을 경계로 대토지를 타지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면 농장 대농장 경영했다. 이건 사실은 이제 무신 정권 이후에 등장하는 사실들인데 이 정도 스케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권문세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문세족들 때문에 위기에 처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시행한 대책입니다. 정부가 시행한 대책 당연하겠지만 이거 감면하면 뭐합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감면하면 뭐예요? 원래 이 요역과 곡물과 요역, 조세 곡물 요역을 감소해주는 제도는요 원래 고려 초서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연재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감역해주는 제도들이 당연히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밑줄친 시대에 권문세족이 등장하는 이 원간석기부터 공민왕시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는 좀 무리예요. 그 다음에 권세가의 토지를 몰수해서 신진관료에게 녹과전으로 지급했다. 기본적으로 녹과전이란 것 자체가 권세가들의 토지를 몰수해서 신진관료에게 주는 토지가 아니죠. 그죠? 그 녹과전은 고려 원종 때 실시하는, 우리 해설지 보시면 알겠지만 고려 원종 때 실시하는 제도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녹과전 제도는 이 재정 위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냥 원간석기 때 비슷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는 관리들과 귀족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거죠. 이게 이제 해당되는 거죠. 전민변종 도감하고 소금의 전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강화해서 이 권문세족들의 힘을 떨어뜨리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소금의 전매제는 충손왕 때 각연법인가요? 그 소금 전매라는 제도를 실시하죠. 나중에 충손왕 때 실시합니다. 실시합니다. 소금의 전매 가면법이었나요? 예, 가변법이었나? 갑자기 이름이 염법은 맞는데. 자, 기억을 해주십시다. 자, 그 다음입니다. 90번이네요. 다음 지도에 대한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으쌰. 일단 여기 여러분 책의 지도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고려가 여기 있으면 가는 어디겠어요? 송나라죠. 주로 고려시대는 송나라니까. 그 다음에 나는 이쪽이 여진, 이쪽이 거란입니다. 가가 거란이고 라가 여진이고 나가 송이고, 그 다음에 다는 금주라고 해서 김해 지역입니다. 김해 지역입니다. 다는. 자, 이렇게 놓고 봅시다. 그럼 가국과는 수출입을 통해 활발하게 교역하는 한편, 맞죠? 그렇지만 뭐가 틀렸어요? 별무반은 누구를 대비해서 만든 거예요? 여진족을 대비해서 만든 게 별무반이죠. 여진족을 대비해서 만든, 항상 여진족 하면은 별무반 체크합시다. 그리고 여진족은 나중에 이름을 뭘로 바꿔요? 금나라로 바꾸죠. 거란은 이호고요. 송나라야 송이고. 자, 그 다음에 나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나 국가와는 지속적인 친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단, 서적, 자기 등을 주로 수출했다 그러는데 나국가면 송나라죠? 근데 여기서 요게 잘못된 거죠. 비단, 서적, 자기들을 뭐 한 거예요? 수출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수입했죠. 비단은 중국의 전형적인 특산품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수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주는 국제무역항으로서 국제무역항으로 아랍 상인들이 일본을 거쳐 왕래하여 고려를 서방하였다. 여러분 고려의 국제무역항은 어디입니까? 항상 국제무역항은요 어디 옆에 있어야 돼요? 수도 옆에 있습니다. 수도 옆에. 여기는 고려의 수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동네잖아요. 신라 때라면 모를까. 하지만 신라 때도 아니죠. 고려의 국제무역항은 병란도라고 해서 청천강 하구에 있는 여기 서해 쪽에 있는 섬입니다. 섬.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죠. 이게 3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틀렸고 4번 라국가와는 라국가 여진족이네요. 한때 군신관계를 맺기도 했고 군신관계를 맺기도 한 거 언제 때? 누구 때? 거란하고는 계속 싸웠죠. 누구 때 군신관계 맺었죠? 이자겸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군신관계를 맺기도 했었답니다. 그 다음에 농기구, 곡식, 포목도를 수출했다. 요 얘기가 맞는 얘기죠. 요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90번까지 했고요. 자 고려의 사회사입니다. 고려 사회사. 문제가 많지 않아서 고려 사회사까지 하고 우리가 좀 쉽시다. 자, 고려의 사회사입니다. 짠, 사회사는요 가장 기본 사회사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여러분 일단 신분제도입니다. 신분제도. 각 귀족층과 고려 같은 경우에 귀족층과 중류층과 천민계급, 평민계급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신분층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고려 같은 경우에는 귀족층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계속 변하죠. 호족에서 뭘로? 호족에서 문벌귀족으로, 문벌귀족에서 무신으로, 무신에서 권문세족으로, 권문세족에서 신진사대부로 이렇게 변하는 과정도 좀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인계층이 향리의 변화도 좀 잘 보셔야겠고, 평민계층들을 주로 백정농민이라고 불렀다는 것도 여러분 의외로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니까 잘 기억을 해봅시다. 문제 푸시죠. 자, 92번입니다. 밑줄친 기억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그에 의존한 고려의 왕권은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고 중앙지배층도 개편되었다. 그들은 왕의 측근 권력과 함께 권력을 잡아 농장을 확대하고 양민을 억압하여 노비를 삼는 등 사회 모순을 겪었다. 우리 알바가 일하기 싫었나 봐요. 자, 여기 중앙지배층이 기억이죠. 중앙지배층을 개편했대요. 원간섭에 그에 의존한 왕권이니까 기본적으로 원간섭기가 될 텐데 이 원간섭기의 중앙지배층은 누굴까요? 예. 권문세족이 되겠죠. 권문세족. 그러니까 기억은 가문의 권위보다는 현실적인 관직을 통해서 정치권의 영향력, 정치 권력을 행사했다. 가문을 중심으로 가는 건 우리가 보통 문벌귀족들이 가문을 중심으로 가는 거고, 권문세족에서는 의외로 뭐 예를 들면은 권문세족이 되는 사람들 중에는 원나라의 환관 출신도 있고요. 그다음에 역관 출신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몽고어에 되게 능숙한 역관 출신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권위보다는 현실적인 관직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행사했다는 얘기는 딱히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민왕은 권문세족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전민변정도감을 실시했다. 맞는 얘기죠. 물론 실패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권문세력은 상원세력의 대표적인 신돈과 연계해서 신진사대부에 대응했다. 신돈은 어디에 보스입니까? 어디에 짱? 전민변정도감의 짱이죠. 신돈은 공민왕과 연합해서 권문세족을 쫓아내기 위한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에는 종래 문벌귀족 가문, 무신정권기에 등장한 가문, 원과 관련된 성장한 가문 등이 이에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종래 문벌귀족 가문들이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무신정권기에 좀 눌려 있으면 조용히 숨죽이고 있다가 원간섭기가 되면서 우리 친일파 변신하듯이 변신 이러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무신정권기에 대두한 신흥 가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규본의 가문이라든가 어떤 뭐 무신들하고, 그다음에 원간석기에 대두된 가문 같은 경우에는 뭐 기황혼의 집안이었던 기철네 집 같은 케이스, 이런 케이스, 뭐 환관 출신인데 그 사람이 양자를 들여서 그 집안이 뭐 이렇게 탁 크게 올라간다든가 이런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신동과 연계된 게 틀렸죠. 자, 93번입니다. 고려시대 사회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귀족이 낙향해서 향리로 전락하는 케이스가, 자, 귀족이 낙향해서 향리로 전락하는 케이스가 당연히 있습니다. 나중에 조선시대에도요. 조선시대 때도 양반들이 그 지방으로 내려가갖고 잔반이 되는 케이스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양반은 관직을 해야 양반으로서 먹고 사는데 관직 못하면 뭐 나중에 계속 굶어 죽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호는 수왕량의 공전에서, 그 공전이라는 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국유지에서 수왕량의 4분의 1, 사전에서 개인 소유 토지죠. 사유지. 사유지에서는 수왕량의 2분의 1을 냈다. 전호라는 건, 전호는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소장농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장이나 수렵 등의 천업에 종사하는 자를 제인이라 했다. 제인은요, 제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제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의 제인의 대표적인 케이스에 해당되는 게 뭐 광대, 우리 그 남사당패 같은 광대들하고, 그 다음에 기생, 이런 사람들이 제인으로, 창이나 연극을 하는 광대라든가 기생, 이런 사람들이 제인인 거죠. 그러니까 유기장이나 수렵 등의 천업에 종사하는 자를 제인이라 부르지 않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얘네들을 양수척이라 부르죠. 양수척이라고 부릅니다. 자, 기억을 해주시고, 나중에 이 얘네들이 천인이 되는 건 맞죠. 그 다음에 백정이 직역을 지지 않을 경우 민도연을 경색해서 조부를 부담했다.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직역이 있는 애들, 그러니까 직역이라는 건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국가의 일이라서 그거 자체로 그냥 세금을 퉁쳐버리는 직업을 우리가 직역이라고 하는데, 직역이 없는 일반 백정 농민들은 당연히 세금 내야죠. 당연히 조부를 부담했다. 세금 내는 겁니다. 세금을 내야죠. 당근. 자,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98번이네요. 조선시대, 고려시대의 신분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여기서 기억을 합시다. 화적, 제인, 양수척을 호적에 올려 그들에게 역을 부담했다. 기본적으로요, 천인은 어디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천인은 호적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화척, 제인, 양수척은 천인이라 천인을 호적에 올리는 건 안 됐고요.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으니 당연히 역을 부담할 수는 없죠. 호적에 올라가지 않으니 당연히 역을 부담할 수는 없지. 자,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죄를 지어 관직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을 귀양시키는 형벌이 있다. 네, 낙향형이라는 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귀족들은 주로 문벌 귀족들이었고, 이 낙향시키는 게 왜 형벌이 되냐면, 낙향형이라는 형벌이 있었고, 이게 왜 죄가 되냐, 이사 가는 거 생각하면 되지. 이게 왜 죄가 되느냐, 당시에 문벌 귀족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 전부 다 어디에 몰려있는 상황이었어요? 개경에 전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개경 밖으로 나간다는 건 바로 권력에서 밀려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낙향형에도 형벌이 되는 거죠. 본관제가 사회적 의미를 갖는 시기다. 고려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족보에 나오는, 그러니까 저는 김석 선생이죠. 제 이름을 처음 들으셨습니까? 맨날 인사할 때마다 하는데 제 이름은 한번 기억해 주세요. 제 이름은 김석 선생인데 저는 김의 김씨거든요. 이게 본관이죠. 이게 본관. 저는 김해 지역을 가본 적도 없는데 저는 김해 김씨랍니다. 이게 본관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본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본관 성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본관과 성은 근데 고려시대 처음.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족보들은 언제 처음 등장해요? 고려시대 때 등장하는 족보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군반과 남반 등 일정한 정치적 기능을 나타내는 몇 개의 반이 설정됐다. 몇 개의 반이 설정됐다. 예, 맞죠? 우리가 남반 같은 경우에는 궁중 실무를 담당하는 애들이고,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 관료죠. 궁중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 관료. 그다음에 군반은 역시 이 정도 되겠죠. 하급 관리들, 하급 장교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99번입니다. 같은 행정구역에 소속된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래요. 망이 망소이 등이 무리를 일으켜서 공주를 공격해서 함락시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망이 망소이 등이 무리를 이끌고 공주를 공격해서 함락시켰다. 자, 망이 망소이 등이 공주를 공격해서 함락시켰다. 이거 우리가 망이 망소이에 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망이 절 보십시오. 절. 예. 화면을 보세요. 망이 망소이에 난 이렇게도 외우시지만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이건 뭐라고요? 공주 요렇게도 외우셔야 됩니다. 명악소에 난 이렇게 얘기해요. 명악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재산은 당연히 근분상속했고요. 그 다음에 친형제도라는 건 뭐냐면 친형이라는 건 뭐라 그럴까? 원래 혼인을 하잖아요. 조선 중기에, 그러니까 조선 중기 이후에 무슨 일이 있냐면 혼인을 하면 기본적으로 남자가 여자 집에 생활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여자 집에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자 집에 생활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결혼을 한 다음에 여자가 곧바로 남자 집으로 가요. 곧바로 남자 집으로 가서 그냥 시집살이를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친형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조선 후기에 일어나는 제도예요. 그 다음에 제사를 큰아들이 지내는 것도 언제 거요? 둘 다 조선 후기의 제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꽤 지났는데 우리 잠시 쉬었다가 고려의 문화사서부터 오늘 고려를 마무리, 1시간 더 해서 고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